네, 안녕하세요. 이과 여자의 진리하라입니다. 오늘은 아주 반가운 게스트를 다시 모시게 됐는데요. 바로 봉구님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뇌과학 박사과정 밟고 계시죠? 네, 네. 컴퓨테이션 뉴로사이언스 박사과정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구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작년에 세계 최대 뇌과학 학회인 Society for Neuroscience에 다녀오셨다고 들어서 작년 말이라서 몇 달 전이지만 그때의 학회 후기를 듣고 싶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작년에 11월에 다녀왔어요. 굉장히 오래된 일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일인 것 같아요. 샌디에고에서 했고, 한 5일 동안 학회를 했고, 그 뒤에 휴가를 조금 더 붙여서 캘리포니아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참가는 아니었죠, SFN이. 네, 첫 번째는 2년 전에 시카고에서 처음 갔었던 거고, 음. 작년에 샌디에고에서 간 거는 두 번째로 간 거였어요. 첫 번째 SFN 경험이 너무 좋아서, 아, 이건 다음에도 또 가야지 하고 완전 준비를 해서 이번에도 잘 갔다 왔습니다. 아주 재밌게 잘 즐기고 왔어요. 저는 너무 부러워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봐서 SFN을 한 번 갔던 게 코로나 시기라서 갔다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온라인으로 발표를 아, 온라인으로 들었는데 참가하셨어요? 갔다고 하기 어려운 그런 학회 참가였어가지고 그 유명한 SFN 언제 가볼 기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음, 원래는 워싱턴 DC에서 하는데 혹시 가실 생각 없으신가요? 올해요? 아, 이미 학회비를 소진해가지고 비행기 티켓 너무 비싸서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아, 그쵸. 항상 미국에서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하는 모든 학회들이 다 그렇지만 SFN도 2년 전에 갔을 때에 비해서 작년에 갔을 때는 사람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음, 원래 최대 규모였을 때는 거의 3만 명 넘게 오는 학회였는데 와우. 시카고 때부터 많이 줄기 시작해서 작년 샌디에고에서 했을 때 이미 2만 2천 명대 정도밖에 참가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이 많은데요? 3만에서 2만으로. 아, 나름 세계에서 제일 큰 뉴로사이언스 학회잖아요. 네. 예. 근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아마 워싱턴에서 할 때는 훨씬 더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반대로 유럽에서 하는 뉴로사이언스 학회가 좀 더 참가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음, 싶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어떤 발표들,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요? SFN에서? 음, 제가 작년 11월에 일어난 일이라 가지고 기억을 좀 많이 더듬어 올라가서 열심히 리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기억에 남는 거 몇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프레지던셜 렉처 중에 제가 좋아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팔로우하고 있던 MIT의 얼밀러 그룹의 research, Brain Waves as the Engine of Cognition and Consciousness. 음. Brain waves as engines of Engine of Cognition and Consciousness. cognition and consciousness. 음. 아주 제목이, 뭔가 앰비셔스하게 느껴지는데. 다음 어떤, 것도 굉장히 앰비셔스 할걸요? 그 두 번째 Presidential Special Lecture 타이틀은 음, Sex Differences in the Brain are Misunderstood. 제 생각에 음, Presidential Special Lecture는 사람들을 좀 많이 끌어모아야 되니까 좀 더 바이럴한 타이틀을 정하는 음, 경향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음. 근데 저는 둘 다 재밌게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네, 얼밀러 그룹은 브레인에서의 오실레이터리 시그널을 계속 연구를 하던 그룹인데, 이번에 프리즌설 렉처의 중요한 메시지는, 원래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브레인은, 뉴런 대 뉴런, 그리고 리전 대 리전으로 와이어가 연결돼
된 것처럼 서킷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브레인 웨이브 같은 오실레이터리 시그널, 그러니까 프리퀀시 레인지의 다른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회로가 있고, 그것도, 서킷 대 서킷의 커넥션처럼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음, 내용이었어요. 좀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네네. 예. 뉴런들 뉴런에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가, 엑손이잖아요? 음. 네. 그 엑소널 와이어들이 단순히 그 일렉트리컬 디지털 시그널을 전달하는 선이 아니고 동시에 그 트래블링 웨이브 그러니까 오실레이터리 시그널의 일렉트리컬 필드를 브로드캐스트 할 수 있는 하나의 음, 연결선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프리퀀시 레인지라 하면 하나의 뉴런이 켜졌다 꺼졌다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뉴런들이 만들어내는 스펙트럼, 그러니까 그 주파수의, 그러니까 여러 개의 뉴런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면은 어떤 주파수의 뇌파가 생겨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 맞아요. 근데 그 구역의 주파수들이 서로 회로를 만든다. 그 축삭돌기 말고 약간 엑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셀 밖에 있는 것들의 영향으로 그러면은 뭔가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축삭돌기, 여전히 축삭돌기 내로 전달되는 시그널로만 뭔가 소통이 된다. 이렇게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계속 하는 건가요? 근데 저 요즘에 뇌과학을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그러니까 논문도 안 읽고, 그래서 이게 소통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제가 설명을 좀, 음,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아니요, 다른 프레임워크예요. 제가 말하는 그 브레인 웨이브 시그널, 그러니까 프리퀀시 레인지 시그널은 그 로컬 필드 포텐셜이라고 하나의 싱글 뉴런이 만드는 신호가 아니고 딜리아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여러 개의 뉴런이 모여서 퍼퓰레이션 레벨에서 만들어내는 리저널 포텐셜의 다이나믹스예요. 그러니까 사람 스터디에서는 막 잠잘 때는 뭐 렘 수면 어쩌고 넌 수면인데 그때는 뇌파가 어떻게 달라진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주파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얘기하는 맞아요. 주파수는 약간 뇌 전체에서의 시그널을 잡아가지고 주파수, 뇌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 약간 어. 구역을 나눴다 하면, 약간 구역에 있는 파퓰레이션 시그널을 다루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정확하게 그 렘 수면, 논 렘 수면에서 말하는 그 구역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말하는 뇌파가 제가 말하는 브레인 오실레이터리 시그널이랑 같은 뇌파예요. 응, 그것도 브레인 웨이브를 보고 여기서도 브레인 웨이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뇌파라고 하는 거죠. 응, 근데 그걸 제가 알기로는 렘 수면, 논렘 수면 구별을 할 때 EEG 시그널에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지 시그널도 결국에는 뇌 여러 군데서 신호를 다 받아서 그 각각의 일렉트로드마다 다른 신호를 검출해내는 거거든요. 응, 그걸 전체 시그널을 다 에버리지 했는지 아니면 한 군데에서만 신호를 뽑아가지고 그 신호만 보고 램수면이다, 논램수면을 할 수 있는 건지는 찾아봐야 알겠지만. 응. 음, 저는 맨날 뭐, 뇌파 얘기 나올 때마다 음, 이게 하나하나의 뉴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뇌파? 이거는 그냥 뭉탱이에 대한 시그널이 그게 측정을 할 수 있어서 논문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항상 그러니까 약간 항상 저런 연구가 결국 어떻게 어플라이드가 되지?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성의학 학회를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딱 하나 뇌파를 다루는 연구가 뇌를 다루는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뇌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여성들한테 EEG 이 전극을 다 머리에 붙여놓고 자위를 시켜서 그 오르가즘 그러니까 점점 이제 흥분이 돼서 오르가즘을 느끼고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의 뇌파가 어떻게 달라지나를 22명의 샘플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치 산을 오르듯이 하나의 그 주파수가 올라갔는데 감마 주파수였어요. 감마가 쭉 올라가다가 오르가즘의 절정에 있을 때 피크를 찍고 그 흥분이 끝났을 때 쭉 다시 그냥 감소하고 그런 음, 연구를 발표를 들어서 그걸 들을 때도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흥미롭긴 한데 그렇게 듣고 왔어요. 음, 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 약간, 약간 스케프틱한 생각이 먼저 들긴 하는데, 아, 그래? 왜냐면, 네, 왜냐면 감마 웨이브는 주로, 센서리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응,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터 코텍스나 아니면 히포캠퍼스에서 그 감마 웨이브가 발생을 하면 보통 그거는 그 외부에서의 센서리 스티뮬라이를 그 처리하고 있다는 그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뭐 브레인 리전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다 다르지만 맞아요. 그 모터 음, 센소리 콜텍스에서 가장 강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모터 인풋이나 아웃풋의 결과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 파워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스티뮬러스를 뭐 여러 5, 6분을 지속했다 그러면 그게 계속 그 스펙트럼의 파워가 계속 올라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극을 계속 줬다면 그 흥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극의 강도가 변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혹은 이제 바디 머슬이 인게이지 되는 상태가 더 음 강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스티뮬러스는 똑같은 이제 그걸로 컨트롤이 됐다고 이해를 했는데 음, 몸의 반응이 그냥 리니어하게 쭉 올라갔을 수도 있네. 음, 아무튼 뭐 음. 그런 뭐 뇌파 주파수 얘기를 하니까 그 연구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 뉴런의 바이너리 스파이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인포메이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날로그 시그널들도 충분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게 로컬 피드 포텐셜을 사용하는 티어리들이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터 콜텍스에서의 뭐 감마 웨이브는 몸에서 generally 머슬 무브먼트 아웃풋 혹은 인풋이 아주 풍부하다 혹은 없다의 신호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좀 더 higher hierarchical cognitive area, prefrontal 같은 곳에서는 베타 웨이브 혹은 알파 이건 좀 더 느린 오실레이터의 시그널인데 음,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좀 어텐션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탑다운,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에서 다른 브레인 영역으로 어떤 신호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어,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음, 이게 그래서 이 얼밀러 그룹에서는 이 아날로그 컴퓨테이션이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디지털 컴퓨테이션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하고 실험적인 결과로 보여준 거는 이 톡에서 어, 사람을 마취를 했을 때, 혹은 다른 동물 모델들을 마취를 했을 때, 이 특정 영역과 코르티컬 영역과 다른 히포캠펄 리전 혹은 다른 서브 코르티컬 리전 간의 오실레이터리 시그널의 컨비네이션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오실레이터리 시그널의 밸런스를 무너뜨림으로써 언컨셔스네스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브레인 오실레이터리 시그널 자체가 컨셔스네스일 수도 있다. 혹은 컨셔스네스의 서브스트레이트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관점은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음, 되게 배워본 적 없는 새로운 얘기네요, 진짜.
근데 로컬 필드 포텐셜 자체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가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확하게 메커니즘을 아직 밝혀낸 건 아니라 가지고 아직 이 필드도 해야 될 게 많은 분야입니다. 음, 그쵸. 그, 봉고 씨가 뇌 신호를 측정할 때도 로컬 필드 포텐셜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 뇌 전극을 동물의 뇌에 삽입을 했을 때 잡히는 신호를 로컬 필드 포텐셜이라고 봐도 되나요? 네. 그 정극으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모든 frequency range의 정보예요. 음, 그래서 스파이크 같은 아주 빠른 바이너리 시그널도 잡아낼 수 있고, 로컬 필드 포텐셜 같이 아주 느린 시그널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로 음, 데이터는 그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고, 그걸 하이 프리퀀시로 필터링하면 스파이크가 되는 거고, 음, 300Hz, 500Hz 이하로 필터링하면 그 느린 시그널들은 다 오실레이터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군요. 똑같은 네. 측정 방식을 가지고, 네. 네. 그게 첫 번째 프레지던셜 스페셜 렉처였고요. 다음 것도 아주 흥미로워 보이는데. 섹스, 저는 이분의 연구에 대해서 따로 음, 찾아보거나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을 보고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들으러 갔었죠. 캐서린 올리라는 분이고,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의 교수님이십니다. 제일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에는 에스트로겐이 히포캠퍼 시냅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음, 그리고 이번 프레지던셜 스페셜 렉처에서 이야기했던 토픽은 섹스 디퍼런스가 단지 행동 수준이 아니고 몰레큘러 레벨에서도 존재한다는 거를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뇌 성차가 오해에 대한 오해가 있다. Sex differences in the brain is misunderstood, are misunderstood 해가지고 그럼 차이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어느 쪽 얘기를 할지를 약간 오픈한 제목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차이가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이제 분자 수준에서의 차이를 설명을 했다는 말이죠. 네. 그게 렉처 자체가 파트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사실상 그 렉처 전반부와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타이틀에 맞는 내용을 설명하셨어요. 마지막에 가서 그 실제로 요즘에 하시고 있는 연구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신 거고 음,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질리아람님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톡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연구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었는지에 대해 집중을 해서 얘기를 했고요. 근데, 렉처를 하는 동안, 그래서 차이가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어, 그 워딩을 일부러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했냐면 제가 기억이 남는 한 장면이 슬라이드에는 앞서서 설명을 했던 모든 포인트들의 서머리였어요. 그 여러 가지 애니멀 모델 그리고 사람에서의 브레인 아나토미를 다 보여줬는데 메일 데이터셋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피메일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비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페이퍼들은 이러한 그 메일 브레인의 아나토미를 봤을 때, 특정 브레인 리전이 메일에서는 크고 피메일에서는 작다. 라는 결론을 낸 페이퍼가 사실은 아닐 수 있다. 음,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연구에서 각각 브레인 리전 이미징 데이터를 가져와서 볼륨을 비교를 해서 거기에 스태티스틱을 통계를 낸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 브레인 볼륨 대비 특정 브레인 리전 볼륨의 레시오를 계산한 게 아니고 음, 그냥 절대적인 부피만 가져온 거라서 전체 부피 대비 특정 영역 부피로 계산을 하면 비슷해진다. 음. 라고 예, 서머라이즈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컨클루전을 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럼 차이가 없다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문장 자동 완성하듯이 이제 알아서 결론을 내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다는 말이네요. 프레지덴셜 렉처가 거의 뭐 4, 50분씩 하는 거죠, 각각. 1시간. 음, 진짜 알찬 강의들이었을 것 같아요. 스페셜 렉처에서는 뭐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기억에 남는 세션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Meet the Expert 세션이고, 사이언티픽한 내용보다는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세션이에요. 음, 그리고 다른 거는 AI와 뉴로사이언스 같이 보는 심포지움이었는데, 거기서 소개했던 한 모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소개해 그래서 주시죠. 그거에 대해서 좀 남겼습니다. 네. 미터 익스프레스 세션에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시려는 분이 있어서 열심히 가서 들었는데, 미셸 바서라는 분이고요. 음, 지금 UCLA에서 Director of the Foster Laboratory of Cognitive Neuroscience 음, 포지션에 계십니다. 네. 그리고 PhD랑 포스닥을 하는 동안에 계속 프라이머리 리서치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영장류 연구. 그리고 음, 네, 영장용으로 했었고, 그리고 UCLA 가기 전에 위스콘신 메디슨에 있었는데, 거기서 패컬티 잡으러 그 위스콘신에 내셔널 프라이메트 센터가 있거든요. 음, 거기서 거의 10년 넘게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예, 그 동네 혹은 이제 전 지역에서 있었던 그 애니멀 액티비스트들과의 마찰에 대해서 어, 많은 경험을 했다고 그 공유를 했어요. 음, 티빙엔에서 있었던 일들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런 일을 겪은 사람과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약간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이게 전 세계 어딜 가든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는구나 싶어서. 그러니까 거의 스토킹 수준의 네, 협박과 그런 일들이 일, 겨- 미국에서도 일어났다는 게 충격이었던 건가요? 네. 이때 이분이 엄청 자세한 예시를 들어서 본인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사진도 막 첨부를 했어요, 슬라이드에.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게 너무 잘 기억이 나는데, 음, 그냥 집 앞에 찾아와서 밤중에 문 두드리고 하는 거는 그 다른 사람한테 들어봐가지고 괜찮았는데, 번호를 알아내서, 개인 번호를 알아내서 개인 번호로 죽여버린다고 문자를 한다던가? 음, 아니면 진짜 신박한 방법이었는데, 이 주소로, 집 주소를 안 해서, 집 주소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러 잡지를 구독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 구독료를 그 잡지를 받는 사람이 집에서 내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음, 근데 그냥 잡지를 구독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총기 잡지, 음. 진짜 그리고 전쟁 협박성. 관련 잡지, 음, 네. 그런 것만 골라서 보냈대요. 와.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받았던 문자도 하나 캡처를 해서 보여줬는데, 막 문자 내용이 막 엄청 상처예요. The world would be much better without you in it. 음, And do yourself and um, someone in the future karma will get you. 음. 그리고 연구실에 찾아와서 프로테스트 하고 하는 거는 일상이었고, 미국이라서 더 집 무서운 것 앞에, 같아요. 미국이라서 더 무섭게 총기가 느껴지는데, 허용이 되니까. 미국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와가지고 총으로 쏘는 거잖아요. 유럽은 뭐, 그래도 최악은 뭐, 칼인가, 그럼? 뭐, 그래도, 저는 칼도 무서워요. 칼도 무섭죠. 근데, 미국은
총기 소지가 합법이라는 그런 또 변수가 있어가지고 더 뭔가 다르게 느껴지긴 하네요. 음. 그래서 이분이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퍼블릭에서 연구를 더 숨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퍼블릭에 우리가 하는 걸 정확하게 알리고, 서포트 그룹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음, 지지자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사이언스를 퍼블릭에 더 어, 가깝게 느껴지게 만들 수 있는 시미안 콜렉티브라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게 미국에서 사실 얼마나 유명한 건지는 잘은 모르겠거든요. 음, 근데 시미안 콜렉티브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웹페이지가 따로 있고 거기서 말하는 바로는 영장류 연구를 대체가 불가능한 영장류 연구의 목적을 scientific 그리고 medical discovery를 중점으로 잘 설명을 해서 뉴로사이언티스트를 위한 인클루시브하고 서포티브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콜렉티브를 만들었다라고 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경험을 하거나 같은 고통을 겪게 될 이 영장류 연구자들 혹은 동물 실험을 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연대를 만든 거죠. 음, 예, 이걸로 커멘터리 논문도 되고, 그리고 그 톡에 와준 모든 사람들한테 이 콜렉티브를 강조를 하고,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얘기를 하라, 목소리를 내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당신의 PI 혹은 동료 연구자 아니면 케어테이커, 사육사 아니면 수의사들과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서포티브 그룹을 만들어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메시지를 강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음. 세미한 컬렉티브는 뭐 개인 연구자들, 예를 들어 봉구님 같은 완전 다른 나라에 있는 연구자들도 그냥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봉구님은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가입을 할 건가요? 제 생각에는 시미안 콜렉티브는, 어, 아직은 미국의 한정적인 커뮤니티인 것 같긴 해요. 음, 이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는 게 매년 컨퍼런스를 연다거나, 음, 학술 활동? 음, 아니면 여기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to showcase recent private neuroscience research, 음, 그리고 emphasize that neuroethical considerations are crucial to modern primate neuroscience research. 그러니까 우리 연구자들도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연구한다. 이런 거를 확실히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들이 이런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도 최대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군요. 저는 궁금한 게 봉구님이 은 아예 다른 대륙에 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이 위안이 되거나 으쌰으쌰 하는 그런 약간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끼치는 영향이 있나요?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건 봤을 때 음. 우리 커뮤니티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막막함이 먼저 들더라고요. 음, 왜요? 우리 동네는 아무래도 음, 아픈 과거가 있다 보니 아, 동물 연구자들에게 음, 실제로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 뭐 잡지를 구독당한다거나 아니면 협박 문자를 받는다거나 하면 좀 개인적으로 멘탈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아, 우리 동네에서는 힘들겠지만 다른 동네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음, 저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왠지 제가 억지로 위안이 되시는 거죠? 막 이렇게 얘기를 치우쳐낸 느낌. 돼야 할 것 같고 막 어, 네, 뭐 막막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튜빙겐에 있으면은. 음. 그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살인 협박, 살해 협박까지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시, 시카고 그 위스콘신 메디슨에서도 10년 넘게 영정리 연구 다이렉터를 하고 또 학교를 바꿔서도 계속 그 연구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회복 탄력성 혹은 고집 혹은 집요함에 대한 약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음, 분명 그런 순간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랑 같은 동네에 계속 살면서 얼굴을 봐야 되면 그냥 포기하고 내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한데 음. 포기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까지 설득을 하려고 계속 소통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일이 아니라 약간 소명 의식이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뭐 유니클로에서 일하다가 유니클로 불매운동 해가지고 유니클로가 뭔가 힘들어져. 그러면 그냥 다른 회사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저 일반적인 직장인은? 근데 이렇게 뭔가 개인적인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게 또 다른 차원의 소명의식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한테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영향을 준 멘토들을 여러 명 언급을 했어요. 음, 톡 하는 동안에 본인이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았던 이렇게 계속 사이언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음, 인류를 포함하는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리서치를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많이 얻어야 된다라고 계속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멘토들이 여러 명 있었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톡 내내 강조를 하는데 저런 멘토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부럽고 음, 그리고 본인이 누군가에게는 그런 멘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 톡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음, 그래서 이런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음, 여러모로 느낀 점이 많았던 세션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그 동물 단체에서 일론 머스크는 안 건드리나? 뉴럴링크는 가가지고 해코지 안 하나? 그런 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뉴럴링크에서 얼마 전에 그 첫 번째로 아주 성공적인 사람 실험을 마쳤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원숭이랑 돼지에서 하던 같은 수술이고 그걸 드디어 사람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한 거죠. 음, 그래서 그분은 이제 머리에 뉴럴링크 칩이 있는 거죠. 뭐가 가능해졌나요? 그 삽입을 받은 사람이. 사실 뉴럴링크처럼 머리에 칩을 심어서 음, 컴퓨터랑 연결해서 컴퓨터에서 커서를 조절하고 클릭을 하고 하는 식의 테크놀로지는 50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블랙락이나 아니면 유타웨이 같은 회사들이 음, 마비 환자들 혹은 다른 운동병이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하고 그분들이 생각만으로 휠체어를 움직이거나 음, 컴퓨터에서 커서를 움직이고 클릭을 할 수 있게 하는 일들을 해왔어요. 뉴럴링크에서 가능하게 만든 건 그걸 굉장히 소형화시키고 음,
와이어리스로 만든 음, 뉴로사이언스의 발전이 아닌 엔지니어링 관점에서의 음, 프로그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궁금했는데, 마침 잘 됐어. 네. 음, 그런 거였군요. 네. 그리고 뉴럴링크는 무려 CEO가 나와서 이 연구는 인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고 엄청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퍼블릭 톡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확히 뭘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니까 필요한 실험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어서 액티비스트 같은 동물 실험 반대파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음. 실제로 프로테스트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미스테리로 남는 주제. 그럼, 한국에서 유명한 그 시각장애인 유튜버 있죠. 본 것 같아요. 그 남자분이죠. 네. 음, 인스타에서 본 것 같아요, 저는. 예, 유튜버 한솔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일론 머스크한테 연락을 받았대요. 에? 그 머리에 칩 심어서 이제 비전 리스토레이션도 할 수 있다고? 아,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아니, 그렇게 인플루언서들을 리크루트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는 전혀 상상 밖이었어요. 왜냐면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는 그냥 광고를 내던가 아무튼 그냥 랜덤하게 지원자가 이제 모집 공고를 내고 지원하는 사람들을 하는 건데 이렇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하는 거 진짜 어, 기업에서 나올 수 있는 상상력이네요. 네. 와우. 저는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특히 뉴럴링크 목소리를 내는 게 반대 의견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애드vocacy도 많이 끌어모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음, 음.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이언티픽 리서치들이 다 이렇게 오픈해져야 할지도? 그렇지도. 슬슬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AI, 인공지능과 뇌과학. 요즘에 AI 여기저기서 많이 듣지 않나요? 아주 많이 듣죠. 뉴스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게 AI죠. 저희 부모님도 머신러닝은 몰라도 AI는 알아요. 음, 그래서 뉴로사이언스 학회인데도 이번에는 AI 세션이 굉장히 크게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AI랑 뉴로사이언스를 같이 사용한, 그러니까 뉴로사이언스 필드에서 주로 AI를 어떻게 접목을 시켰는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툴로서, 그럼 어떤 연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세션이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Behavior Modeling Research를 LLM, Large Language 모델이 대신해주는 연구였습니다. 음, 연구자는 마셀 빈스 그리고 에릭 슐츠고요. 에릭 슐츠 요번 티빙엔에 계셨다가 지금 민헨으로 가신 분입니다. 두 분 다 원래 그 비헤이비얼 태스크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모으고 그리고 모아진 실제 행동 정보를 바탕으로 이 서브젝트들이 어떤 일련의 인지 과정을 통해서 이 태스크에서 이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를 거꾸로 행동을 하나하나 피팅해서 이유를 찾아내는 비헤이비어 모델링을 하시는 교수님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value based decision making이라는 건데 value based decision making 하려면 내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뭐가 더 value가 높은지 마음속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예전에 옵션 A를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 그게 좋은 선택이었어 라는 걸 기반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옵션 B를 선택을 많이 안 해봤는데 내가 옵션 B를 선택을 많이 옵션
많이 선택을 안 해본 옵션으로 갔을 때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어 하면 옵션 B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음. 항상 새로운 선택을 하면 결과가 좋았어 라고 하면 옵션 B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마음에 각자 mathematical 포뮬라가 있을 건데 그 포뮬라에서 하나의 term by term들이 어떤 식으로 파이널 디시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비헤이비어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를 모델링이라 하는 네, 건가요? 아, 네,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시에서 y 변수, 그러니까 아웃풋 변수는 결정 A or B일 거고 다른 항 변수들은 A를 선택할 probability. 근데 그 probability는 예전에 내가 얼마나 A를 선택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결과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에 의해 probability가 결정이 될 거고. 음, 그리고 또 다른 텀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B를 선택할 probability. 음, 근데 그 probability는 A와는 다르게 챌린지를 할 경우,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았던 옵션을 새롭게 선택을 할 경우에 좋은 결과가 나왔던,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확률이겠죠. 네, 그 두 개가 합쳐져서 그 둘 중에 이기는 확률로 아웃풋텀이 나오게 만들어진 mathematical formula를 네, 상상해 보세요. 네. 그 포뮬라를 만들어내는 게 behavior 모델링인데요. 데이터를 베이스로 그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어, 이 포뮬라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포뮬라를 생각을 해놓고 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실제 데이터를 이 포뮬라에 넣어서 아웃풋을 계산했을 때 그 아웃풋이 실제로 있었던 아웃풋과 얼마나 일치를 하는지 에러를 계산을 해서 음, 이 에러가 작을수록 이 모델은 실제 음, 데이터를 잘 예측을 네, 한다라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이때까지는 어떤 텀을 넣어야 될지 사람들이 디자인을 막 했었어야 됐는데, 음, 이 연구에서는 6만 명이 160개의 다른 사이콜로지컬 태스크를 한 비헤이비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메타에서 만든 라마라는 Large Language Model AI에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음, 그래서 160가지의 Cognitive Psychological Experiment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었을 때 제일 잘 맞는지 AI한테 만들라고 시켰어요. 음, 그랬더니 이 AI가 막 우리가 생각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까지 이 텀을 막 추가하면서 혼자서 피팅을 막 해보고 네, 에러도 비교를 해보고 막 배치바킹을 하고 하면서 모델을 혼자서 다 빌드를 하는데 음, 결과를 다 까보니까 나름 리저너블 한 거예요, 음, 결과가. 그래서 그 behavior task dataset에 트레이닝된 라마 모델을 센타우르라고 명명을 하고 half 라마, half human 와, 네이처 작년에 퍼블리시 됐습니다. 음, 그렇군요. 이게 behavior 모델링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게 세미나를 봤어요. 네. 근데 약간 위기감도 들고, 내 역할이 뺏길 수 있겠다? 그런 위기감인가요? 네. 왜냐면 노벨한 포뮬러를 발견해내고 그걸로 리즈닝을 하는 거는 사이언티스트의 잡이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지금 AI가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런 입장에서 위기감도 들고, 네. 그리고 다른 방면에서는, 저걸 잘 활용을 하면 내가 평소에는 생각 못 해봤던 방향으로도 피팅을 해볼 수 있겠다. 음, 그리고 하는데, 그 모델을 빌딩하는데 시간도 훨씬 적게 들 거니까 더 프로덕티브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게요.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음, 메타의 라마. Half llama, half human. 센타우루스.
이게 7월 달에 논문이 나왔을 때 이미 센세이션을 했나요? 아니면은 11월 달에 학회를 가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논문이 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 역시 빠르시군요. 왜냐면 운이 좋았어요. 왜냐면 작년 5월에 AI랑 Mathematical Neuroscience 학회를 갔었는데 음, 거기서 같은 발표를 한번 했었거든요. 음, 학생이. 그래서 거기서 처음 알게 됐고 음, 7월에 논문이 나오고 나서 SFN에서는 그 이후의 결과를 발표를 한 거죠. 음. 그래서 그 사이에 사실 좀 크리틱한 의견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뭐, 까고 보니 뭐 리저널해 보였던 포뮬라가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다.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뭐 반복 가능성, 뭐 어떤 크리틱이 있을 수 있죠? 일단 6만 명의 데이터셋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라 가지고 음, 그 자체로서의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델 피팅을 해서 나온 모델의 결과 자체로서는 이게 정말 유용한지에 음,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뉴로사이언스 에세이 전문으로 라이팅 하는 사람의 에세이를 읽었는데, 마크 음, 험프리스라는 분이 쓰신 에세이고, 요점은 센타우르는 어떤 모델이 가장 아웃풋을 잘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한 결과를 내줬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잘 맞는 매스메티컬 포뮬러를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답이 없다. 음,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인간이 어떤 일련의 인지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지를 이해를 하고 싶은 건데 아무리 잘 맞는 모델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설명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음, 그래서 그리고 또 이 6만 명이 테스트를 한 160개의 실험 프로토콜들은 음, 인간의 뇌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무궁무진한 코그니션에 비하면 완전 세 발의 피다라는 음. 지적을 했습니다. 뭐 맞는 말이네요, 여러모로. 음. 저는 느낀 게 이 연구의 노볼티가 뭔가 엄청 창의적인 생각을 해놨다라기보다는 자원으로 가능케 한 연구가 아닌가. 그러니까 6만 명의 지원자한테 뭐 못해도 2만 원씩은 줬을 거 아니에요. 160개 테스트를 시켰는데 그러면은 그렇죠. 그 정도의 자원 그리고 이 large language 모델을 돌릴 수 있는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있는 충분한 GPU의 자원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이제 이 연구를 가능하게 한 건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창의적인 무언가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음. 데이터베이스를 열심히 모아놨으니까 우리가 코그니티브 사이언티스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늘어난 걸 수도 있죠. 음, 연구 자체의 크리에이티비티는 줄리아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 충분한 자원이 있었으면 해볼 수 있는 거였다. 음.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아주 어려운 연구를 설명해 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재, 읽을 엄두는 전혀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재미있지 않나요? 줄리아라님 최근에 학회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저는 최근에 세계 성의학
학회, World Meeting for Sexual Medicine, for인지 of인지 아무튼 WMSM 학회를 다녀왔고요. 어, 전에 참가했던 여느 학회랑은 굉장히 분위기가 또 다르다고 느꼈던 것은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의료계 종사자, 특히 비뇨기과 의사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한 반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산부인과 그리고 그 피지오테라피 뭐라 그러죠? 물리치료사 그리고 심리학자 그리고 사이카이트리 신경과 의사 아니 신경과는 아니고 정신과 의사. 정신과. 정신건강, 뭐, 이름이 한국에서 바뀌었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정신과, 어, 그쪽, 정신건강의학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의료계 사람들이 많이 온 학회는 처음이어서 그 분위기가 되게, 음, 달랐어요. 그리고 그 기존에 이제 되게 대규모의 뇌과학 학회에 갔을 때는 이제 한 시간짜리 강의를 들으면 슬라이드마다 좀 레퍼런스도 잘 붙어 있고 약간 리거러스하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았었는데 여기는 규모도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의 규모가 작아서 그런 일 수도 있는데 뭔가 되게 근거가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데 주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발표 자료들, 그러니까 레퍼런스도 잘 안 붙어 있고 약간 비약이 있는 주장들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는 이런 분위기인가? 이게 커뮤니티가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분위기가 덜 리거러스한 건지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혹시 뭐 사람들이 궁금한 주제가 헷갈려하는 있나요? 부분. 학회 관련된 것도 궁금한 게 있고, 학회 말고 전반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어요. 음. 의사들이 많이 오는 학회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서는 막 옷도 수트처럼 입고 가야 되고, 디스커션도 원탁에 둘러앉아서 경건하게 해야 되고 그렇다던데 맞나요? 아, 근데 이게 성의학은 또 약간 막 돈 많은 막 암이나 막 심장 이런 데랑은 또 다른 약간 굉장히 또 특수한 그런 분야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정장 차림이 너미넌트하진 않았어요. 사람들 그냥 제가 익숙한 캐주얼한 차림이 대부분은 많았고 이제 좀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 게 그 세션 중에 지역별로의 세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이나 및 아시아 성의학 미팅, 그리고 뭐 포르투갈 성의학 미팅, 뭐 이렇게 뭐 남미 세션이 이렇게 따로 나눠진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차이나 및 아시아 세션에 갔더니 100% 비뇨기과만 있었고 발표들이 그리고 다 정장 입은 이 남성 의료진들이로 구성된. 그래서 여태까지 그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참가했던 세션들은 다 뭐 엄청 컬러풀한 셔츠 입은 사람도 있고 되게 캐주얼한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그냥 비슷하네 느꼈는데 거기 갔을 때 아 약간 공기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스테레오타입은 아시아의 의학회들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스테레오타입은 의사들이 가는 학회는 돈이 많을 것이다. 뭔가 이렇게 먹을 것도 막 고급지고 약간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있었는데, 뭐 특별히 그러지도 않았고, 아, 그, 그건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예, 막, 뇌과학 안타깝다. 학회 갔을 때는 오프닝 세레모니에 막 유럽의 뇌과학 학회 갈 때는 오프닝 세레모니에 막 합창단이 와가지고 노래를 하거나 뭐 춤 공연이 있거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진짜 밋밋하게 발표로만 끝나는 그런 실망스러운 오프닝과 클로징 세라모니. 아, 실망스럽습니다. 스낵도 없고, 공짜 커피도 없고. 커피는 있었어요. 그리고 스낵도 뭐 이렇게 쫌쫌따리 있었는데 제가 그냥 되게 럭셔리할 것 같은 그런 뭔가 의사들의 학회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음. 다른 궁금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네, 물어봐도 되나요? 네, 네. 어떻게 그 학회를 발견해서 가게 된 것이며, 음, 그리고 진리아라님께서 하시는 연구랑 비슷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를 많이 보셨는지, 음, 그리고 이게 비뇨기과 의학회에서 성의학회로 발전했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음, 아직은 메어섹스에서 피메어 섹스를 인코퍼레이트 해가는 과정인 것 같은 건지? 음. 일단 학회를 발견하게 된 거는요. 제가 협업을 하고 있는 스위스의 연구팀이 있어요. 연구팀이랑 같이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다음 달에 포르투갈에 학회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학회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래서 가고 싶다고 이제 랩에 말하고 이제 학회를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협업하는 팀들 이제 대면 미팅도 할 수 있고, 여태까지는 맨날 줌 미팅만 했는데, 그런 좋은 기회일 것 아, 같아서, 가서 직접 만나셨겠네요. 그쵸. 가서 같이 점심도 먹고 했죠. 그 같이 협업하는 팀이 제네바,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팀인데, 그 팀이 거의 클리토리스 연구, 일단 클리토리스 연구하는 사람들이 약간 손에 꼽히는 정도고, 그 중에서 그 제일 리거러스하게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팀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가보니까 그게 맞았고, 제가 알고 있던 팀 외에는 없었어요. 크리토리스 연구를 하는. 음, 그래서 그 비슷한 연구자들은 어떤 팀이 있었냐면, 일단 제네바, 카데바가 기증된 신체를 가지고서 크리토리스 해부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게 주고, 또 제네바 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픽 중 하나는 female genital mutilation, 여성 성기 절제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풍습이 이어지는 나라들이 이제 중동의 이집트랑 아프리카 대륙의 몇 개의 나라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인가 아시아 동남아의 그 무슬림 국가에서도 여전히 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중에 200 million.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 성기 절제 수술을 받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크로닉 페인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거나 혹은 reconstruction surgery. 그러니까 뭔가 재건수술. 재건하는 네. 재건술 수술을 하는 그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팀이에요. 그리고 제네바 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뉴욕의 마운트 사나이라고 되게 돈 많고 유명한 병원 있잖아요. 거기서 네네. 그 자궁암 치료를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그 성기 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팀이 있어요. 그쪽은 뭐 초음파, MRI, CT 이런 다양한 이미징 기법, 의료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미징 기법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팀이 있고요. 거기는 생긴 지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성과가 막 나오고 있진 않은 것 같은 팀이고, 또 하나 팀은 이탈리아 이제 파두바에 있는 팀인데, 거기서 이제 뇌파 연구를 했었어요. 그 음, 여성 참가자들한테 전극을 붙이고 자위를 할 때 뇌파가 어떻게 변하나. 여기는 규모가 좀 더 작은 것 같았고 팀원이 뭐 두세 명 정도? 그러세요? 응. 그분들은 다 본업이 의사인 거죠? 제네바는 그 리컨스트럭션 서저리 하는 사람의 의사고 그리고 미국의 마운트 사나이는
그분도 MD였던 것 같아요. 약간 엉콜로지, 약간 암 쪽 했던 의사였던 것 같고, 이제 이태리 파도바는 사이콜로지스트예요. 심리학자예요. 음, 음. 그리고 저는 신경과학자죠. 네. 이렇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 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게 이제 비뇨기과에서 성의학, 비뇨기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학회에서 이제 좀 더 확장해서 뭐 여성, 트랜스젠더, 젠더 다이버스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학회로 이제 발전을 왔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변한 것 같냐? 라는 음, 질문이었는데 제가 이제 가가지고 클리토리스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아, 뭐 변한다 했는데 맨날 와도 똑같다. 뭐 변한 체감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피드백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그리고 너무 웃겼던 세션이 하나 있어서 이거는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떤 남성 의사가 여성의 오르가즘에 대해서 짧은 포스터 발표가 있었어요. 네. 여성들이 원래는 여러 번의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 멀티플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남자들처럼 refractory period가 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막 자기가 실험한 결과 참가자들의 refractory period가 30분에서 21시간, 레인지도 너무 말도 안 되게 높잖아요. 그 정도의 30분에서 21시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가 익숙한 수준의 그 리거가 충족되지 않는 그런 발표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발표를 끝나니까 또 다른 남성 의사분이 질문을 하시는데 너는 도대체 여성의 올가즘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 라고 물어봐서 발표자가 아 나는 피지올로지컬 생리학적인 변화로 그 오르가즘을 정의했는데 뭐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뭐 그 근육 펠빅 머슬의 수축 버자이나의 수축 그런 걸로 이제 나는 측정 그 정의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너의 정의는 틀렸다. 오르가즘은 오르가즘의 정의는 이거밖에 없는데 그건 바로 alteration of consciousness. 그러니까 이 잠깐 의식의 상태가 변화가 되는 것이 유일한 맞는 오르가즘의 정의다.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는 하기 나름일 텐데, 그 학회장에서 당신의 정의가 틀렸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m sorry, 와. but that is wro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한바탕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또 다른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또 그분도 남성 의사였는데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의학적인 소견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은 여러 번의 오르가즘을 겪을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의 남자가 막 목소리를 막 높여가면서 여성의 오르가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그 상황이 너무 웃겼고 또 상징적으로 다가왔던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걸 공유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그걸 연구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어서 거기에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겠지만, 세 명이서 목소리를 높여서 디베이트 하는, 이렇게 논쟁을 했던 게 여성의 오르가즘이라니. 음.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에 의견해서 얘기를 한 사람은 뭔가요?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남성인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운표 치고 개인적인 거지. 그쵸. 본인의 경험에 의거해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별이 아니시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웃겼다. 재밌는 경험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의미 있었던 만남들은 이제 여성 환자들을 보는 비뇨기과 의사들을 만났을 때,
중년 여성들이 urinary incontinence라고 하더라고요. 그 오줌이 새는 그런 거를 요실금이요? 요실금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수술들이 있는데 그 수술을 할 때 그 크리토리스를 건드리는지 안 건드리는지 내가 지금 신경을 어떻게 뭐 손상을 시키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환자들 보는 비뇨기과랑도 뭔가를 해볼 어떤 틈이 보였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게 있었는데 그 그리고 pelvic floor pain 골반 적은 통증, 골반 네. 기저근 통증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에 대해서도 되게 여러 번 언급을 해서, 이것도 흔한 증상이구나. 여기도 뭔가 같이 고려해 봐야겠다. 이런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같은 건가요? 임신 출산 이후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밑이 빠지는 것 같은 고통. 근데 여기 검색해 봤을 때는 골반 적은 통증의 원인이 과도한 긴장과 산후 손상. 산후 손상도 들어있네요. 그러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자국 내망증도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커뮤니티의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거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응. 제가 혹시 작년에 한국에 가가지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한국에 가서 어, 여성 수술 전문 병원에 갔었던 이야기를 해드렸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국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갔는데요. 여성 병원에 갔어요. 여성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검사를 다 받고 그 병원이 질성형 전문 병원이었어요. 음, 제가 서울에서 길 가다가 그냥 제일 가까운 병원에 가서 바로 그냥 검사를 한 거라 가지고 네. 그래서 궁금해져서 그 상담을 받았어요. 호기심으로. 네, 얼마 하는지, 응. 뭐 회복 기간 얼마나 되는지, 어떤 수술을 하는지. 그래서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원장님이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였는데, 어, 그러면 약간 말씀을 하시는 게 자기가 보기에는 당신은 그러니까 저는 수술이 필요해 보인다. 음, 자기가 보기에 이 에스테틱을 미적으로 더 예뻐질 수 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버자이나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음,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음,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회복 기간도 막 엄청 짧은 것도 아니고, 음. 가격은 거기는 한 1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회복 어, 기간은, 실밥 풀 때까지 한 2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그게 홍대 한복판에 있었으니까 네. 아마도 돈을 잘 번다는 의미겠죠? 음.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거 방송에 나와도 돼요? 어, 아니 뭐 제가 수술을 받은 건 아니지만 어.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가? 아니, 저는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괜찮은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아니 뭐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은 질성형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음, 그러니까 질성형이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소음순과 대음순? 음, 진짜 외적으로 봤을 때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기준이 있나 봐요.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음, 근데 아까 리컨스트럭션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음, 미적으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음, 약간 펑셔널이 필요한 수술을 더 잘 해줄 수 있는 병원들이 많아지면 그건 좋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그거를 하는 병원이
하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그 이주민으로 와가지고 받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는 애초에 그 시술이 그 여성 성기 절제가 불법이니까 여기서 그 고통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수가 적은 것 같기도 해요. 그 제네바도 그 의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3, 40명 정도 이제 재건 수술을 본인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니즈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아니면 비뇨기과에서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성기 확대 수술 아닌가요? 아, 그 페니스의 경우 네. 모르겠네요. 그걸 성형외과에서 하는지 비뇨기과에서 하는지. 비뇨기과 비뇨기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긴 하다. 응. 네. 그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남성 전문 병원 의사가 있는데 네. 그분이 유튜브에서 음, 그 확대 수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꽈추형이라고. 그분은 뭐 예능 프로에서도 봤던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다. 아무튼 음. 그분이 확대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비뇨기과에서도 확대 수술 같은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어떻나요? 여성의 경우에도 그런 성적 생활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수술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수술을 많이 하시는 의사분을 만나 뵀어요. 학회에서. 오. 근데 그분의 코멘트로는 여성들이 받는 시술들이 본인의 성적인 즐거움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남성 파트너의 를 좀 더 만족시키기 위한 수술들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소음순 성형이라든지 아니면 질 내에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필러 같은 걸 넣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좁아지잖아요, 안에가.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의 만족도를 위한 그런 시술처럼 보인다라는 코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의사분은 그걸로 이제 뭐 돈을 뭐 버시겠지만, 그것에 그렇게 여성으로서 탐탁치 않아 하시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그 홍대 한 복판에 있는 여성병원을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 병원에서 전문으로 하는 게 이러한 외음부 수술, 미용 목적의 성형, 그리고 또 전문으로 했던 게 그 축소술이었습니다.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리아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 안에 필러를 넣어서 음, 좁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외과적으로 수술을 해서 좁게 만든다거나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보였는데 다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아나토미도 잘 모르잖아요. 음. 근데 그냥 줄이고 한다는 게 너무 부작용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도.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세상은 내년에도 변하는지. 학교에 또 가서 어떻게 바뀌는지 봐주세요. 네. 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럼 일단 녹음은 끊을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무리 갑작스럽지만. 안 해도 되나요? 마무리는 뭐, 오늘, 뭐, 뇌과학 학회와 성의학 학회를 리뷰해봤는데요. 전공자가 아니면 따라가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방송은 잘 내보내 보겠습니다. 봉구님도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혹시 마지막 소감이 있나요?
저는 학회를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그리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나랑 비슷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실제로, 이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구나. 음, 나만 방구석 너드처럼 박혀서 맨날 같은 주제만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 세상에는 나랑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는 커뮤니티, 공감대 같은 형성을 하는 게 연구자 개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음, 그리고 여러 가지 주제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본인 연구에만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연구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계속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환경에 가는 게 음, 중요한 것 같아요. 멘탈리 그리고 커리어적으로도 음, 학회를 가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네. 막 검색해보면 다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또 다르더라고요, 가보면. 음, 검색할 때는 내가 무슨 검색을 해야 되는지 키워드를 알아야 되잖아요. 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검색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음, 학회에 가면 어떤 게 요즘에 트렌드인지 한눈에 보이니까 키워드를 찾기도 편하고 혹은 생각지 못했던 키워드를 발굴해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몇, 그런 점에서 배움이 많이 돼요. 여러 달 전 기억을 끄집어서 통신원처럼 뇌과학의 새로운 트렌드를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지금 이번이 세 번째 출연이죠. 여러 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또 나오는 날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